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기상직 9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기상학교 1번 문제. 자, 1번은 잠깐만요. 자, 1번은 지상 일기도를 그릴 때 이용하는 기압으로 알맞은 오르는 것은인데 해면 기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들은 다 아닙니다. 지상 일기도 그릴 때 해면 기압을 이용하게 됩니다. 2번은 풀어보면, 자, 중위도 지상 기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인데, 이제 지상 기온의 일교차 1번, 일교차는 맑은 날이 흐린 날보다 작은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교차는 맑은 날이 더 큽니다. 왜냐면 복사가 방출이 잘 되기 때문에 지표면에. 2번은 바람이 없는 맑은 날 정오 12시, 오후 12시 무렵 지표 보는 기온은 지상 1m 기온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더 높죠. 3번 구름이 없는 맑은 날 하루 중 최저 기온은 보통 일출 전후에 나타난다. 맞습니다. 구름이 없이 이제 복사 방출이 잘 되면 해가 뜨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하강하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 기온은 보통 일출 전에 잘 나타나고 후에도 대기가 가열돼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후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4번은 일반적으로 기온의 일교차는 지상에서부터 고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상에서부터 고도가 높아질수록 일교차는 감소하죠. 왜냐하면 지표면의 영향을 덜 받는 쪽이기 때문에 자유대기 요 위에 쪽은. 그래서 일변화가 좀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변화가 적다보다는 지상보다 일교차가 크지 않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은 북반구 평균 동서바람의 연칙 분포에 대한데, 얘는 무조건 여름은 동풍이고 나머지는 여름 반구는 동풍이고 나머지는 서풍이다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반구 중위도 대륙권의 제트기류인데, 여름 반구 중위도 대륙권 제트류에 비해 강도가 더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겨울 반구에는 그 남북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중위도 중간권 Z류는 여름과 겨울의 반대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디귿 중간권 Z류는 대륙권 Z류에 비해 강도가 더 강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권 Z류는 대륙권 Z보다 비해 강도가 더 강하다. 대륙권 Z가 생각을 해보면 뭐 하층 Z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대 Z 뭐 등등 있겠죠. 한대 Z도 있고 뭐 아열대 Z 이런 것들이 이제 대륙권 하층 Z인데, 이때 이제 한대 Z는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 부는 것을 의미하고, 이 중간권 Z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남북 온도 정도가 클 때 이제 잘 일어나는데, 그리고 중간권 Z는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Z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간권 Z가 일반적으로 대륙권 Z보다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층으로 갈수록 바람이 더 강하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제 중간권에 올라가게 되면은 기온이 빠르게 감소하고 또 남북 온도 변도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4번은 안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제 중력파에 의해 형성된 구름 모습인데, 솔직히 시험장에 저희가 이걸 딱 처음 받았을 때는 눈앞이 깜깜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력파에 대해서 잘 모를 뿐더러 지금도 중력파에 대해서 막 그렇게 깊게 알진 않아요. 근데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게 잘 없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이때 구름 모습이다. 이때 대기 안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건조한 단열 감률은 감마디고 주변 기온 감률은 감마지 않습니까? 감마디가 감마보다 크다는 거는 얘는 조건부 불안정이거나 혹은 절대 안정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가 틀렸다고 해봐요. 얘가 틀렸다고 하면 그러면 감마가 감마디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절대 불안정이죠. 그럼 절대 불안정이면 니은은 무조건 틀렸죠. 그러면 선택지에 답이 없습니다. 선택지 답이 없기 때문에 기역 니은은 무조건 맞겠다. 그럼 중력파는 안정한 대기의 상태에서 잘 일어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중력파는 안정한 대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챙겨두세요. 이거 선지에 나올지도 몰라요. 내년이나 이제 올해나 뭐 후내년에 중력파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선지들은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안정한 대기이기 때문에 감마 D가 감마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이제 맞는 거겠죠. 그래서 기읍과 니은은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면은 안정하니까 이게 절대 안정인지 아니면 조건부 불안정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읍과 니은은 맞습니다. 근데 안정한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부 불안정도 사실 말이 안 되긴 해요. 그래서 그냥 절대 안정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력파는 상승한 공기덩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상승한 공기덩이가 중력에 의해서 다시 하강하고 요렇게 계속해서 부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부력은 위로 가고 중력은 아래로 가는 이제 진동하는 파장을 이제 그 중력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파에서는 부력이 복원력입니다. 복원력이라서 공기덩이가 상승하려는 부력이 이제 복원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을 보면 대기는 공기덩이 연직 운동을 돕는 방향으로 부력이 좀 작용한다라는데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연직 운동을 돕는다고 하면은 뭐 상승하면 무조건 부력은 상승해야 되고, 하강하면 무조건 부력에 의해서 이제 하강하는 연직 운동을 돕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죠. 부력과 중력은 항상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연직 운동이 상승하면은 부력 운동이 연직 운동을 돕는 쪽으로 가지만, 하강할 때는 부력 운동이 연직 운동을 방해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됩니다. 6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7번은 보시면 850 헥토파스칼이랑 500 헥토파스칼면에 지휘고도 나타났는데, 서쪽에는 이제 지휘고도, 서쪽으로 갈수록 지휘고도가 저 850, 500 헥토파스칼은 크고, 이 500 헥토파스칼은 이제 그러니까 남쪽으로 갈수록 지휘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려보면 이제 500 헥토파스칼은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라 했을 때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850 헥토파스칼 또한 이렇게 형성되는데, 대신에 직선인 모양에 반해 얘는 대각선 모양을 이렇게 띠는 그런 형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층호 500이랑 850 헥토파스칼이 층호 두께는 이제 남쪽과 북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동쪽인데, 그래서 이제 두껍다고 했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여기도 넓고 여기도 넓은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뭐 더 좁아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하게 뭔가 넓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판단이 되지 않고, 2번은 500과 800 사이의 온도풍은 폭동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500은 이제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되고 제한력이 여기라서 지균풍이 이렇게 불고, 얘는 기압 경도력과 제한력에 의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이제 맞죠? 네, 이렇게 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는 이게 V 어퍼, V 로우
요라고 하면 상층으로 할수록 이제 요렇게 회전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온도풍은 요렇게 발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온도풍은 북동풍, 옳은 거죠. 북동풍 아니죠. 북동풍이 아니라 이제 남서풍이죠. 네, 남서풍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에서 800 사이의 바람은 순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반전입니다. 그리고 반전이라서 한랭 이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은 답은 4번입니다. 8번은 보시면 이제 대륙권 하부랑 대륙권 상부에서 크게, 그러니까 구름이 없을 때 평균값이 대륙권 상부가 이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골라야 되는데, 기온은 뭐 구름이 있든 없든 상층으로 갈수록 하강 하는 경향이 크고, 밀도 또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온위는 상층으로 갈수록 증가하죠. 그래서 답이 4번이고, 혼합비는 MD분의 MV인데, 요거는 상층으로 갈수록 구름이나 아니면은 저 공기덩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섣불리 판단은 못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수분 단열 압률 따르를 AC를 넘어서 상층으로 갈 때 수분 단열 압률을 따라가면 얘는 감소해서 그냥 감소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인데 9번은 안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라서 9번은 안 하고, 그 다음에 10번도 안 하겠습니다. 11번 헤들리 순환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라서. 디귿은 해야 되겠다. 자, 디귿을 보시면, 자, 헤들리 순환의 연직 속도는 수평 속도가 강하다. 이게 중요한데, 가끔 이게 헤들리 순환 자체가 적도 지역이기 때문에 적도 우풍대라 이게 수평 속도가 더 느리지 않나 그러니까 수평 속도가 더 느리지 않나, 왜 적도 우풍대라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헤들리 순환의 연직 속도가 물론 크긴 크지만 일반적으로 수평 속도는 상하층 간의 수평 속도를 모두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상층으로 가서 상승 기류도 있지만 이제 상층에서 발산하는 기류도 있기 때문에, 이때 발산하는 기류가 결국에는 이제 그 수평 속도를 결정하고, 또 수렴하는 곳에서도 또 수평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연직 속도보다 무조건 수평 속도가 큽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수평 속도를 10m/s라 두고 얘를 1cm/s라 두는 것도 이제 모든 방향에서 다 따졌을 때, 상하층 간의 모든 방향 다 따졌을 때 이러한 평균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질문은 이제 옳지 않은 거죠. 네, 틀린 질문이라 답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귿을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헤들리 순환의 적도 부근이 적도 우풍대라고 수평 속도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직 속도보다. 그 다음에 12번의 북극 진동을 보시면 이 문제가 중요한데, 우리가 북극 진동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북극 진동이 양일 때가 있고 음일 때가 있는데, 이 양일 때는 저기압성 회전이 강화되는 거고 얘는 저기압성 회전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북극 진동이 양이냐 음이냐 그런 걸 따지거든요. 우리가 양음을 따질 때는 항상 저기압이냐 고기압이냐 뭐 그런 걸로 따지지 다른 걸로 따지진 않아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양일 때는 저기압성 회전이 강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온난하고, 저기압일 때는 상층에 극지역에 있는 하강 기류,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우리가 한랭한 기류를 뜨게 됩니다. 그래서 북극 진동은 Arctic Oscillation이라고 AO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1번은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해면기압 차이예요. 극지방이네. 적도지방은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극 진동의 양의 위상이 있을 때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될 때 이제 한대제트는 강화된다는 것도 맞죠. 왜냐하면 남북 온도 정도가 이게 커지는 의미입니다.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된다는 의미는. 그래서 얘도 맞고, 음의 위상이 있을 때 온난해진 경향이 있다는데, 음의 위상이 있으면 이제 저기압성 회전이 약화돼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지방에 있는 한랭한 공기가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성층권 도형 승온이 발생했다라는 의미는 이제 저기압성 회전이 약해졌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양이 아니고 음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13번 13번 볼까요? 자, 옳지 않은 건데 지구온난화 결과에 대해서 이제 뭔가 발생하는 결과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 같아요. 자, 지구온난화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 성수기량이 커지고 이제 남북 온도 경도가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지구 평균 강수량은 증가하고 제트로 약화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연렴순환 강화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대서양 쪽으로 갈 때 이제 여기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할 때는 이제 웜인데 여기는 찹지 않습니까? 차가운데 이 차가운 지역이 웜한 지역보다 차갑기 때문에 밀도가 높죠. 그래서 이 따뜻한 공기가 열러가면 이제 밀도가 높아져서 결국에 하강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구온난화가 생겨서 수증기도 많아지고 온도가 전지구적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 밀도가 감소하게 돼서 결국에는 하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흘러버리거나 뭐 더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연렴순환 강도가 강화되는 게 아니고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14번은 정지 궤도 위성인데 정지 궤도 위성과 이제 그 극궤도 위성에 대한 차이를 한 번쯤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지 궤도 위성은 이제 저 위로 올라갔을 때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극궤도 위성은 의외로 좀 이제 아래, 그러니까 극궤도 위성은 정지 궤도 위성보다는 좀 아래에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개념 정리는 따로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지 궤도 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이제 낮에 흰색으로 밝게 빛나는 지역이 의미하는 것을 고르라 했어요. 자, 낮에 흰색으로 밝게 빛난다 그러면은 이제 낮에 흰색으로 밝게 빛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에서는 반사도가 높은 지역이고, 저기서는 흰색으로 밝게 보인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낮은 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수증기 체류는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얘는 답은 4번이 있습니다. 15번을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이게 파장이랑 입자 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리 산란은 이제 파장보다 입자 반경이 훨씬 작을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파장이 입자 반경과 비슷한 지역에는 1mm, 이제 1mm 보시면 쭉 올라가서 여기는 이제 미산란이겠죠. 대신에 파장이 마이크로미터인데 입자 반경이 나노미터다. 일로 갈수록 입자 반경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입자 반경보다 파장이 크다는 의미죠. 이러면은 100나노미터. 나노 맞죠? 마이크로 뭐야? 그러면 이게 레일리산란이죠. 레일리산란이라서 기억에 이제 레일리산란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흰 구름은 레일리산란이 아니고 미산란이고, 무지개는 레일리산란이랑 미산란에 관련 없고, 이제 3번 아니면 4번인데 우리가 니은을 미산란이라고 이제 두었기 때문에 미산란이라서 기하강하 파란 하늘,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16번은 부력진동수인데 이게 기상청이 제가 좀 이렇게 기상청 기출문제 연속적으로 쫙 풀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힌트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일부러 좀 낼 거를. 이거 보시면은 부력진동수 한 번도 안 나다가 여기 처음 났잖아요. 근데 처음 나올 때는 쉽게 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냥 계산하지도 않고 공식만 딱 주고 요 공식에 대한 부력진동수를 묻는데 이게 2021년도죠. 22년, 23년, 24년 요때는 이제 부력진동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한 번쯤 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19년도에
그 오보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침률 그런 거 계산할 때도 이제 공식을 맨 처음에 낼 때 공식을 먼저 다 알려주고 이제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걸 시켰거든요. 이것도 비슷해요 지금. 불역진동수를 모르면 어쩔 수 없는데 불역진동수가 n 제곱이거든요. n 제곱은 세타분의 g에 dz d 세타거든요. 근데 이게 dz d 세타를 이제 d 세타 dz를 이제 다시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t분의 세타의 감마 d 마이너스 감마인데 이거는 건조 단위 감률 얘를 좀 바꿀 수 있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는 각자 한번 유도해 보시고 이거 일단 외우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식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불역진도수 n 제곱은 세타분의 g에 t분의 세타 그리고 감마 d 마이너스 감마 나서 없어지고 그러면 n 제곱은 t분의 g에 감마 d 마이너스 감마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공식을 알아서 이제 나중에는 불역진동수를 구하라 했을 때 이 식을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식을 외우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이 식을 유도하는 것도 훨씬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응용시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외워두시고 이제 여러 가지 혼자 문제를 만드실 때 이제는 식을 주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변수들의 값을 주어지고 이제 불역진동수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6번은 이제 여기서 넘어가고 그래서 d 세타 dz는 이제 t분의 세타의 감마 d 마이너스 감마다. 이 관계식을 이제 머릿속에 좀 외우시기 바랄게요. 17번 안 하겠습니다. 18번도 안 하고 자 19번도 안 하겠습니다. 다음 20번은 밀도죠. 밀도고 지위고도 저기압을 이제 지위고도로 표현해서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기예보 및 분석법인데, 자, 700헥토파스칼 쓰는 걸 찾아야 됩니다. 700헥토파스칼. 예, 700헥토파스칼을 찾기 위해서 보시면 KI인데, 이게 KI가 T850 T500에 이제 TD850이죠. 그 다음에 T700에서 TD700을 빼는데, 얘가 이제 항상 0보다 크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게 일단은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얘가 안정하기 때문에 얘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기가 수변할수록 이제 그 값이 높게 산출되는 것인데 수변하다는 거는 얘가 이제 이 T700 TD700이 0에 가깝다 0에 가까우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높게 산출되는 거는 KI가 되겠습니다. SSI는 T500 TAD라 700헥토파스칼이랑 관련이 있고 3번은 몰라도 되고 4번은 이제 T850 T500에 여기다 이제 더하기 TD850에 T500을 똑같이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700은 쓰지 않습니다. 2번은 잘 보시면 여기 4개에서 이제 제주도 바람이 좀 많이 영향을 받는데 저기압사 예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게 되겠죠. 그러면은 제주도는 여기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불게 되고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불게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불거나 혹은 이렇게 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불거나 여기는 이제 이렇게 불겠죠. 또 여기는 이렇게 부는데 뭐 이렇게 불거나 혹은 그렇죠. 이렇게 불겠죠. 뭐 가끔 생각해보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서 이렇게 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태풍은 전체 흐름을 따지는 거라서 요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들어와도 사실은 4번처럼 남풍이 있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2번처럼 있게 되면은 이제 여기 근처에 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부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불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지상 고층 전문인데 우리가 66을 호흡으로써 KTS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옳은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KTS 있는 걸 빼야 되겠죠. KTS 있는 거 빼는 게 아니고 미터 세트 있는 걸 빼야 되겠죠. 미터 세트 있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여기 3개씩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잘 보시면 관측소 기압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고층에서는 그러니까 하층에서는 이게 우리가 소수점 첫째 단위로 나타내지만 고층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1017헥토파스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고 얘는 13.2도입니다. 13.2도고 포차가 6입니다. 6. 50을 넘었기 때문에 6입니다. 6. 그래서 1017입니다. 1017. 틀렸고 2번은 볼 필요도 없고 3번은 500헥토파스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묶어야 되겠죠. 묶고 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9도에 포차가 50이 넘었고 이제 6도 차이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26.5도 26.5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0.9도에 마이너스 6도를 빼주면 마이너스 26.9도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6.9도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고 그러면은 300헥토파스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인데 기온은 옴스라서 이거 홀스라서 마이너스 36.5도에 이제 있을 점 온도는 이제 2.9도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9도를 해주면 4에다가 9, 마이너스 3.9, 39.4 맞고 여기 잘 보세요. 이거 풍향은 5단위로 나타내거든요. 상층은. 그래서 250에 이제 129를 더해서 251, 92로 여기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든지 이렇게 응용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문입니다. 4번은 안 하겠습니다. 5번을 해야 되는데, 자, 5번을 잘 보세요. 5번은 요게 트렌드거든요, 요즘에. 자, 우리가 풍소, 강풍주의보, 강풍경보,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강풍경보는 일반적으로 이제 강풍경보가 아니고 강풍주의보죠.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14m 해야 되고, 14m거나 아니면 순간풍속이 20m 일 때 강풍주의보 나타내거나 혹은 산지에서는 얘는 평지고 이제 산지에서는 17m/s 이때 풍속이 17m/s 이상일 때 강풍주의보 그리고 순간적으로 25mm/s 이상일 때 이제 강풍주의보를 발표한다. 그리고 강풍경보는 이제 순간을 다 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1m/s 이상인 일반적인 풍속이 불고 이제 순간적으로는 26m죠. 그렇죠? 26m 이상일 때. 그리고 이제 산지에서는 24m/s랑 30m/s 이상일 때 풍랑주의보가 부는데 그러면 1시간 전에 순간 풍속이 14m/s 바람이 불었는데 오늘 낮 순간 풍속이 17m라는 거는 순간 풍속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제 순간 풍속에 그러니까 20과 25 이상이 산지 25, 순간 평지가 20이야 되는데 여기는 살인지 평지인지도 알 수도 없고 평지라고 했을 때 20도 아니고 산도 했을 때 25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아예 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누적 강수량이 30mm 기록하는데 앞으로 6시간 동안 100mm 이상 도울 때 기상특보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강우기 때문에 호우주의보죠.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인데 호우주의보는 이제 3시간 동안 60mm 그리고 12시간 동안 이제 110mm 이상이 오거나 혹은 이제 호우경보일 때는 3시간 동안 90mm 그 다음에 12시간 동안 180mm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0mm 기록했는데 100mm이기 때문에 그러면 12시간 동안 110mm 이상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은 3시간 동안 2cm 이상 눈이 쌓이고 24시간 내에 2시간 내에 5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했는데 강설주의보는 24시간 내에 5cm 이상이 올 때 그리고 5cm 이상 24시간 내에 5cm 이상이 올 때 그리고 강풍경보가 아니고 적설경보는 이제 24시간 내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지평 그 평지는 20cm
그리고 산지는 30cm가 이상 일 때 이제 경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2cm랑 5cm 이상이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5cm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습도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습도를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러더라? 생각했네. 하여튼 주의보랑 경보가 있습니다. 건조주의보, 건조경보가 있는데 이때 건조주의보는 35% 이하일 때 그리고 얘는 25% 이하일 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리얼은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을 보시면 자 저기압선 회전이기 때문에 뭐 만약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했을 때 이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강풍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프라우드수가 1보다 크거나 이제 1보다 크면은 그러면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제 온도가 증가해서 결국에는 고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가장 낮은 거죠. 자, 가장 낮은 건데 강수 현상은 높죠. 강수 현상은 높기 때문에 고온도 그렇고 강풍도 그렇고 물띠 현상, 요런 산을 넘어가서 이렇게 팡 튀는 물띠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8번 안 할게요. 8번은 주야간 탐지, 황사 탐지이기 때문에 밝기 온도차고 저기 온도차 10.8-TB 10인데 이게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인데 우리가 황사는 이게 10.8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얘가 만약에 황사가 많다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황사고, 그렇지 않다면 구름이나 뭐 수증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밝기 온도차고 저기 천원이라 3번입니다. 9번 안 하겠습니다. 10번인데, 자, 10번은 풍랑주의보가 나타나야 됩니다. 풍랑주의보는 아까 강풍주의보랑 비슷한데, 이제, 14m 퍼세크 이상이 불거나, 혹은 유입하고가 이제 3m 이상일 때,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해당되지 않는 지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바람이 여기 풍속이랑 유입하고만 보면 되는데, 이제 유입하고가 3m 이상인 것 지우면 얘랑 얘 지울 수 있죠. 그 다음에 풍속이 14m 이상인 것은 얘랑 얘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개가 지워져서 결국 1번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은 700헥토파스칼이기 때문에 얘가 3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랑 이슬점 온도이기 때문에 10.8에 이제 3 오셔서 1번. 12번은 습고 온도인데 보시면은 이거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되는데 어느 게 기온인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스벤단에서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기온이네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렸을 때 1000헥토파스칼까지 갔을 때 습고온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C죠. 그 다음 위치 소용돌이도 문제인데 이 문제 중요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인데 이제 1.5 PVU를 기준으로 위치 소용돌이도는 분석하는 게 맞고, 2번은 위치 소용돌이도는 절대 소용돌이도와 정적 안전대 곱으로 표현한다는 건데 우리가 위치 소용돌이 포텐셜 볼티시티 P는 이제 제타 세타 더하기 F에 마이너스 G에 파셜 P 파셜 세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가 정적 안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 소용돌이도와 적응적 안정도의 곱으로 나타낸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륙권에서는 위치 소용돌이가 크고 정촉을 작다라고 했는데 반대입니다. 전 기출 문제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저주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대륙권 접힘이 이제 위치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14번은 남서풍이 유입돼서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가 T면은 원래 여기 일기도를 TD라고 했을 때 혼합비에서 의해서 이제 여기 LC의 고도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슬점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LC의 고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상승 응결 고도 LCL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또 보면 이슬점 온도는 높아지고 대륙 하형 위치 에너지는 이제 여기 요렇게 갈 때 요렇게 갈 때랑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있을 때 요거랑 비슷하게 그린 거예요 지금. 그때 K프 값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시작하면 K프 값이 이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
만능 세면계가 값이 커지고 폐연 고도는 여기를 의미하게 되는데 EL인데 EL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수치해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 이 문제는 좀 더러워요. 문제가 사실. 근데 이것도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사실 1, 2, 4번 당연히 다 맞거든요. 다 맞는데 4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자 물리 과정은 왜 물리 과정이라 불리냐면 이게 그 수치 모델에는 물리 과정이 있고 역학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역학 과정은 일반적인 그 격자로 나누어서 이제 미적분을 하는, 그러니까 미적분을 해서 이제 그런 게 역학 과정이고 물리 과정은 격자 규모, 그러니까 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요 안에 있는 어떤 구름이나 은결, 뭐 난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정을 해줘야 돼요. 보정을 해주는데 요거를 모수화라고 그러거든요. 모수화라 그래서 이 규모, 격자 규모보다 작은 걸 아격자 규모라 그래요. 격자 규모가 아닌, 그래서 아격자 규모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물리 과정에서는 문제를 보시면 이제 대기의 복사흡수 요까지는 맞는데 이제 각 격자에서 직접 계산하는 과정을 말한다라는데 이게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수화해서 대충 때려 잡아서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격자에서 직접 계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는 난류 방정식도 있어야 되고 복사랑 흡수에 대한 그 정확한 값도 있어야 되고 이 복사 흡수를 그 알기 위한 방정식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름이 이 복사랑 흡수랑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름이 상층운이냐 중층운이냐 하층운이냐에 따라 흡수도 다르고 곡사도 다르고 반사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식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해가 딱 하나씩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직접 계산은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17번도 넘어가겠습니다. 18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은 손잡이에 있어요. 꼭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제 리을이 중요한데 리을이 아니죠. 디귿이 중요한데 디귿이 맞나? 알리산 저기 어디 갔어? 자, 니은이 중요합니다. 니은이 중요한데 자, 잘 보시면 이제 요걸 볼게요. 일단 요걸 보면 그림만 보면 자, 여름철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확장하죠. 확장하고 이제 겨울철에는 알류산 저기압이 확장하게 되는데 대신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제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들었고 겨울철에는 ITCZ가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언니 ICTZ거든요. 근데 겨울철에는 요 밑에 내려와 있고 적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여름철엔 요렇게 올라와 있죠. 그러면은 상승해서 하강하는 기로가 여기에서 강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대신에 여기에서는 이제 상승해서 하강하는 기로가 여기에 있게 되고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여기 극야에 의해서 이제 차가워지죠. 차가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차가운 공기가 여기 형성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알류산 저기압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제 60도 부근에서 이제 상승 기력에서 형성되거든요. 알류산 저기압이 우리가 30도 부근에서 그러니까 0도 부근에서 상승해서 30도 부근 하강했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60도 부근에서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상승하는 저기압에 의해서 알류산 저기압이 발생하는데 이제 여름철에는 그렇게 얘가 크지 않아요. 요 북태평양 고기압처럼. 근데 특히 있긴 한데 이제 여기는 백야 현상이라고 해서 여름철에는 백야 현상이라 해서 이제 여기 그 지표면이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갑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아니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세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신에 여기에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쪼그라들고 알류산 저기압이 여기 상승 기류에서
이제 저기압성 회전이 잘 발달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알류산 저기압은 보시면 열 저기압이 아니고 그냥 상승하는 지구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발생하는 기압입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냥 저기압인 거예요. 열 저기압이 아니고 그냥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열 빼야 돼요. 20번을 보면은 20번은 레이더 자료를 활용한 예로 이제 적절하는 건데, 레이더 자료를 이제 보면은 그 내가 지금 딱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약간의 미래는 알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인데, 기상 레이더 자료를 이용해서 3일 후에 강수량 예보는 사실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3일 후에 기압계도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리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거나 뭐 이러한 이제 다른 것도 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3일치의 강수 예보를 뭐 한다, 요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고, 이게 기상 레이더를 딱 보면은 현재를 알거나 현재보다 조금 더 미래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강수량 예보는 사실상 맞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